잠깐 지날 때 이제 끝나려고 하고, 그 장표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명난청, 메니에르 병하고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실 연세가 드시면 이것도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서 이명이나 난청이 다 오세요. 나이 들면서 우리가 장수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겪게 될 일들이고, 그리고 이제 면역에 관한 거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고, 제가 이제 그 23가지, 아니 23가지일까? 몇 가지지? 그 이렇게 쭉 그 질환과 뉴트라이트에서 보면 호르몬 쪽만 안 했어요. 갱년기 호르몬 쪽 오늘 하고 나면 그거는 박준일 강의 너무 훌륭해가지고 그거 이제 참고로 들으셨던 분들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뭐 보충 요청이 있으면 그때 생각해보고요. 저도 빨리 좀 털고 싶어요. 강의 준비 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소그룹에서 강의했던 거 이제 이런 거 다시 정리하고 복습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라서 저희 팀들을 이제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는데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명이 귀가 울림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명과 난청, 그다음 조현병 이게 들어갔을 거예요. 이명과 조현병은 뭐가 다르냐? 소리가 들리는 건 같거든요. 근데 이명은 의미가 없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삐, 덜그럭, 꽥, 이게 이렇게 툭툭툭툭, 기차 지나가는 소리, 탱크 지나가는 소리, 바람 소리, 휘파람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고, 간간히 들렸다 안 들렸다 할 수도 있고, 계속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조현병은 의미가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리와 저리가 그거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명령,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정신병에 보냈잖아요. 근데 조현병이 한국인의 질병의 20위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들리는데 안 들리는 척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얘기하면 되게 무서우니까. 그리고 이제 기력이 되게 떨어졌을 때 애들이 헛소리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돼도 기력이 떨어지면 헛소리가 들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되게 클 때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때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니에르 같은 경우는 불면이나 이 스트레스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다른 전정성 신경염이나 뇌에서 오는 이런 이명이나 난청은 그런 거랑은 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의미 없는 소리가 불특이적으로 들리거나 반복적으로 들리는 것이 바로 이명이다. 근데 원인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71% 정도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경우가, 그리고 원인 불명이 29%다. 그러니까 대충 70대 30으로 나뉘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원인이 없으면 치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30%의 이명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현대의학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명 환자가 이제 한 명 왔는데 자기가 다 해봤대. MRI도 찍어보고 소리 검사도 해보고 이렇게 별걸 거 다 해봤는데 여전히 계속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원도 다녀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큰 병원도 갔다 작은 병원도 갔다 뺑뺑이 도는 게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들려. 근데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될 건데 이게 되게 원인이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그 복합적인 원인을 다 다스려주지 않으면 결국은 한 가지 요인만 남아있어도 계속 이명이나 난청이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60대 이상의 33%가 이명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흔한 병이다. 절대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증상이나 질병들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이 생겼다는 건 내 몸이 경고음을 보내고 있는 거야. 사이렌, 위험해, 삐뽀, 너 지금 위험하거든, 다른 병이 올 거야. 삐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호등을 꺼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이렇게 책 보고 계신 분들 있던데 거기 보면 우리 몸에서 통증이나 부종이나 발열 같은 어떤 신호들이 왔을 때 내가 이걸 감지해서 병을 고쳐야 된다는 것처럼 이명도 똑같이 내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이렌, 경고음. 그래서 이제 귀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보이는 거는 이제 웨이도죠. 이 귓바퀴. 근데 이제 속에 들어가면 고막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돌 떨어졌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고막에 소리를 이렇게 떨림을 해가지고 속으로 와우간, 애들이 왜 귀 안 들리는데 와우간 수술했어요. 우리 들어봤죠. 달팽이관 수술.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신경을 자극하는 세포가 있는 게 이 와우관, 달팽이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력을 잡는 거하고 회전을 잡는 귀의 기관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세방고리관하고 전정기관이라는 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방고리관, 회전, 전정기관은 중력, 흔들림을 잡는 기관이에요. 위치 기울기, 회전. 그리고 이 이소골은 이렇게 뼈가 여러 개가 이렇게 어긋어긋 기역자로 꺾여 있어서 고막이 흔들리는 것을 와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럼 우리가 흔히 돌 떨어졌다. 그럼 뭔 소리일까요? 어디서 돌이 떨어져서 갔다는 소리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여기 있는 돌이 떨어지나 봐요. 이게 전정기관 안에 이 기울기를 수평을 하는 수평수가 있는데 사실은 수평 모래예요. 모래. 저희가 모래시계 그 고운 모래 같은 거 있죠. 수평 모래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이 모래가 흔들려가지고 세방고리관 안으로 들어가면 어지러운 거야. 이게 말하자면 중력을 잡아야 되는 게 회전을 잡아야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정신사납게 하니까 빙빙 도는 거예요. 내가 계속 돌고 있는 것처럼 코끼리 코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어지러움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막 돌리면 병원에 가면 이상한 요법을 해요. 막 고개를 확 돌렸다가 그 종합병원에 가면 침대가 있어. 침대에 묶어놓고 막 침대가 일어섰다가 옆으로 돌았다가 누웠다가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면 괜찮아져. 돌 떨어지는 제대로 이제 다시 그 모래가 제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지러워 죽을 것 같은데 사람을 죽일 만큼 돌렸다 이렇게 환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당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기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이제 아셨죠? 돌이 떨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돌이 본래 붙어있던 게 떨어진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모래가 이동해서 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스타키 오반이라고 해서 왜 코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귀가. 압력을 조절하려고. 우리가 기압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저희 다이빙 하면 왜 이퀄라이저라고 하죠? 이렇게 코 맞고 조절하잖아요. 기압하고 계속 조절하는 것처럼 원래도 호흡하고 이 귀가 조절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고막이 뒤집이거나 속으로 들어가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갑자기 압력이 낮은 데 가면 이렇게 멍하죠. 그럼 이게 압력이 낮으니까 이렇게 고막이 뒤집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면 압력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푹 이렇게 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려고 요 안에 이제 기관이 연결돼 있고 이거를 조절하는 근육이 있어요. 이걸 좁혔다 풀었다 하면서. 근데 우리가 비염이 있으면 비염에 있는 염증성 물질들이 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이염이 생겨요. 근데 중이염이 생기면 귀가 물에 잠긴 것 같은 먹먹한 느낌이 드는 게 실제로 점액질로 가득 차는 거예요. 저 기관들이. 그렇게 되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뭔가 계속 귀에 물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난청이 생기거나 이명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구별하는 달팽이관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 말려 있는데 이게 가까운 쪽 속에 깊이 들어간 거에 따라 헤르츠가 달라. 주파수가 달라. 그래서 대충 100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만에서부터 해서 7000, 5000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 200Hz.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데시벨은 얼마까지일까요? 우리 블루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지? 20데시벨. 요것보다 작으면 소리가 감지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죠. 공전을.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 들리세요? 굉장히 시끄럽대요.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듣는 거예요.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의 주파수가 아니야. 그래서 슈퍼맨 영화 보면 애가 아기 때 멘붕이잖아.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리고 너무 자세히 보여서. 이게 이제 그 외계인이니까. 근데 아이들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감각을 갖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거나 너무 자세히 보이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막 잔상이 막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감별 어느 정도까지 걸러지게 돼 있어요.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게. 근데 이제 어떤 헤르츠의 영역의 주파수가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달팽이관에 이 안에 이제 조직이 있는데 걔가 손상을 당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주파수 영역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가 하나 빠졌어. 그러면 잇몸이 내려와가지고 그 자리를 자꾸 메꾸려고 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와우관에서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잖아요. 세포가 손상이 되면 뇌가 그 부분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를 일부러 만들어내서 듣게 하는 게 이명이에요. 이명. 근데 손상을 당했으니까 잘 안 들리겠죠. 그게 난청인 거야. 그래서 어떤 주파수 영역대의 세포가 손상돼서 안 들리는 거. 근데 그거를 뇌가 가짜로 만들어내면 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명의 치료가 다양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유모세포가 이제 달팽이관 안에 유모세포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요게 유모세포예요. 요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솜털이 달린 이렇게 세워진 강아지풀 같이 생겼어. 근데 이 강아지풀 같이 생긴 세포가 소리가 나서 전달이 되잖아요. 고막이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파동에 의해서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누웠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자루로 쓸듯이 세포를 자극을 해. 신경세포를. 그럼 여기에서 이게 신경이 전달된 자극이 전기 전달로 바뀌면서 세포가 이제 나머지 청신경으로 넘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얘가 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달을 예민하게 못 받겠죠. 이 흔들림에 의해서 신경이 전달이 되는 건데 요 털들, 강아지 털 같이 생긴 요 털들이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각신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움직이는 이 선모들, 구동 선모들이 움직이면서 연속적으로 자극을 주게 되어 끝부분에 이온 채널, 이온화, 전기자극처럼 돼 있는 것들이 칼륨 이온이 유입되면서 정기적인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를 감지해서 청각 피질 신경에 도달하며 소리를 듣게 되는 건데 요 회로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난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칼륨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명이 이제 종류가 다양한데 주관적 이명이 있고 객관적 이명이 있어요. 주관적 이명은 뭐예요? 내가 안 들리는 걸 다른 사람은 이제 감지가 안 되는데 나는 안 듣는 거. 내 소리가 나한테만 들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들리는 거죠. 그래서 나만 느끼는 거, 주관적인 거. 근데 객관적인 이명도 있어요. 딸깍 하는데 남도 들려. 턱관절 빠졌을 때. 악관절 장애. 내가 떨그럭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남들도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경동맥이상. 경동맥이 막혀서 경동맥이 벌컥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뛰는 소리가 귀에 들려. 그리고 이제 혈관 경련. 마찬가지로 귀와 가까운 혈관이 경련을 일으키는데 그게 벌컥거리는 소리가 자기한테 들리는 거고 중이간 내 근육이 경련. 아까 유스타키 오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중이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비강 안에 중이강. 근데 거기 안에 이걸 조절하는 근육이 있는데 얘가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 떨리는 소리가 들려. 근데 이거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보톡스를 맞춰요. 이 근육에. 그래서 이 근육에 보톡스를 맞춰서 멈춰버리면 마비시키면 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갖고 한 방에 고칠 수가 있네요. 한 방에. 보톡스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 이명을 주관적 이명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들리는 거지 뭐 이렇게 참고 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주관적 이명에는 비박동성이 있고 박동성이 있어요. 박동성은 박자를 가지고 있고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비박동성은 박자가 없이 그냥 이렇게 불특이적으로 들리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특발성, 소음성, 난청, 뇌종양. 뇌종양에 의한 비박동성이 난청이 있어요. 이명. 그럼 이거는 뇌종양에 의한 거잖아요. 수술을 해서 완치를 하면 괜찮아지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MRI 찍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명 때문에 병원에 가면 MRI 찍지. 난 뇌가 아니고 귀가 안 들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뇌의 문제 때문에 귀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이제 의사들이 검사를 하는 거고요. 양측으로 이제 나타났을 때 난청이 있고 정상청력이 이제 여기 보면 특발성.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특발성은 이렇게 개념 없이 그냥 어떤 규칙성 없이 막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양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청각 과민증, 어떤 소리가 되게 거슬리게 들리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뭐 긁는 소리, 쇳 소리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기가 예민한 경우에 그 주파수 영역대가. 그다음에 이제 소음성 난청. 이건 뭐냐면 계속 시끄러운 데서 근무하거나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영역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주파수 영역대가. 그래서 그 부분에 청신경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서 폭발음을 듣고 나서 난청이 생겼다는 청년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부 물리적인 충격에서, 그러니까 맞았어. 이렇게 까닭을 너무 심하게 맞았어. 그래갖고는 이렇게 확 부딪혔는데 난청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어떤 충격에 의해서 신경이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소음성 난청 같은 거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메니에르병이나 노인성 난청 같은 것들은 되게 흔하죠. 그래서 결국은 노인성 난청이 청각 장애로 나타나지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약물에 의해서 약을 잘못 썼는데 그때부터 근육이완제 같은 거, 이게 이 안에도 다 근육이 있잖아요. 근데 근육이완제 잘못 쓰면 이게 늘어지면서 탄성이 다시 복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완제 때문에 위하수가 제가 진행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신경에 해당하는 다른 근육이 늘어지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정상 청력 이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편측으로 봤을 때 동맥류, 기관, 혈관, 기형 종양 같은 것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MRI 같은 걸로 찾아낼 수가 있고, 뇌동맥류 환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귀 주변의 뇌에서 동맥류가 생기면 거기에서 흐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빠진 흐름 사이에서 울컥하고 갑자기 지나갈 때 신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특이적으로 하루에 몇 번 그냥 의미 없이 갑자기 울컥? 소리 났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본인만 들리는 소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 있을 때도 박동성 난청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압 때문에 이 압력이 팍 차면 혈관이 뛰는 소리가 자기한테만 들리는 거예요. 박동성을 가지고 그래서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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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지를 찍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려요. 하루 종일 들려요. 이런 혈압성 난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귀하고 혈관 사이에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육이 얇아지면서 이게 바로 귀로 전달이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이명의 종류가 다양하고 저런 특발성이나 메니에르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난 이명이나 난청 같은 것들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지럼증이나 이명이 유발될 때 이제 질병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어지럼증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볼 수 있어요. 빙빙 돌아. 빙빙 도는 거. 그 다음에 비틀거려. 걸으려고 하면 어지럼증 이렇게 중심을 못 잡는 거. 그 다음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어지러움도 있죠. 둥둥. 어렸을 때 이런 거 못 느끼셨어요? 혹시? 자려고 누웠는데 내가 붕 떠 있는 것 같았다가 빙빙 도는 것 같았다가 갑자기 한없이 깔아있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왜 기립성 저혈압이 있죠. 아찔한 거. 그것이 바로 이 아찔아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명이 시작될 때나 난청이 시작될 때쯤 되면 이런 어지러움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꼭 이명이나 난청이랑 연결되는 게 아닌 어지러움증도 있어요. 다른 혈관성이나 이제 저혈압성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증상과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이명, 귀의 질병들이. 그래서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플리 수기법이라고 하는 게 이 돌 떨어진 거 말하자면 모래 떨어져서 방골이관, 쇠방골이관으로 간 거를 제자리로 돌리는 방법이에요. 혹시나 이명이 생겨갖고 어지럽고 토하고 이러면 병원에서는 이것부터 해보는 거야. 다른 검사를 하기 전에 이걸 해서 제자리로 들어가서 괜찮아지면 돌 떨어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뭐 전정신경염이다, 뇌에 이상이다,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획 돌려. 그랬다가 왼쪽으로 고개를 획 돌려. 그리고 몸을 다시 통째로 왼쪽으로 돌려. 고개만 돌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앉혀요. 이렇게 앉혀갖고 고개를 또 획 돌려. 이렇게 하는 거를 반복한대요. 근데 이걸 사람이 하려고 하면 힘들겠죠. 어지러워갖고 막 정신도 못 차리는 사람을. 그러니까 침대에 눕혀놓고 한다는 거죠. 침대가 막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애플리 수기법이에요. 세상이 아찔해지는 이석증. 이제 심장이 나빠져서 오는 이석증이 있어요. 이명.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건데 왜 이게 움직였냐는 거죠. 왜 움직였을까? 압력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귀 속의 압력에. 그러면은 이거는 골수 기능 안에 끝에 사실은 이 청각신경이 있거든요. 골수 끝에 눈하고 귀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골수도 물이 차 있는 거죠. 뼈 속에. 그래서 얘가 압력이 떨어지면 골수가 빠져요. 그래서 골수가 충분히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 골수가 제대로 생산이 못 되는 환경이 되면 압력이 빠지면서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압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굽히거나 머리를 숙이거나 젖힐 때 아주 심한 어지럼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젖히지도 못하고 어지러워 빙빙 돌아. 그래서 구토증이 올라오면서 아이고야 하고 들어눕게 되는 거죠. 누워있어도 어지러울 수 있어요. 이석증 같은 경우는 가만히 돌이 들어가 있으니까 뱅뱅 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귀 전정량에서 떨어져 나온 평형모래가 방거리관으로 들어가서 생긴다. 이 평형모래는 석회질로 이루어진 작은 알갱이인데 이게 방거리관 속으로 들어가서 덩어리져서 림프에게 흐름. 원래 차 있어야 되는 물이 있거든요. 그 림프에게 흐름을 방해하고 이게 뇌에 이상 신호로 전달돼서 어지럼증이 되는 거죠. 나이 들어서 오기도 하고 수면 자세가 나빠서 한쪽으로 너무 자서 오기도 하고 타박상 아까 부딪혀서 넘어져서 맞아서 그렇게 오기도 하고 골다공증에서 석회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돌들도. 근데 이게 부족해지면 여기 있는 것까지 뺏어 쓰려고 그러나 왜 이게 떨어져 나가게 된대요. 칼슘 골다공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과 같은 뇌와 관련이 있어요. 이 이석증은 알맞은 순서로 모리, 아까 얘기한 애플리 수기법 그걸 움직이면 평형모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치료를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왔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한 거고요. 특별한 약은 없고 그냥 수행 맞춰서 보내요. 그리고 이제 방고리관과 전정낭이 있는 속기에 이상이 생기면 평형 감각을 유지할 수 없이 좌우로 흔들리는 듯한 어지러움. 그러니까 여기 속기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이게 이제 전정신경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정신경염을 보면 눈이 빙빙 돌고 아까 이게 이렇게 돈다고 했잖아요. 눈이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주변 풍경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차 타고 있으면 주변 풍경이 막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회전성 어지럼증이 한 일주일 정도 지속돼요. 3일은 거의 죽었다 깨나고요. 먹지도 못해요. 다 토하고 이렇게 되고 외숙공과 구토를 동반하는데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 이석증이야? 그랬더니 아니 무슨 염증이래. 알고 보니 이제 전정신경염 경우가 종종 있고요. 특이한 건 뭐냐면 난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석증은 귀가 안 들리니까 안 들리고 그런데 이 전정신경염은 소리는 다 들리는 거예요. 증상은 이석증과 비슷한데 소리는 다 들린다. 그래서 전정신경염 속귀에서 뇌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정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감기 이후 발병이 흔해서 바이러스 질환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염증, 감염하고 상관이 많다. 그래서 감기 끝에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면역력이 되게 떨어진 사람은 이 전정신경염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컷 감기하고 열나고 기침에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토하고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이 전정신경염 경우가 많은 거죠. 바이러스가 청신경으로 침투된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나 전정 억제제, 소염 진통제, 혈관 확장제, 혈액순환 개선제 같은 것들을 병원에 가면 이제 처방을 해서 줘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한 2달 정도 후유증이 남아요. 그래서 항생제, 소염제 이런 게 써가지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좋아하는 짐인데 남은 후유증이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갔는데 그림자는 저기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는 갔는데 영원히 안 따라온 것 같은 느낌이 한 2달 계속돼요. 그래서 고개를 갑자기 획 들 때 어지러움이 핑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것 같은 거. 우리가 코끼리 이렇게 돌았는데 멈췄는데 계속 돌고 그 있죠. 그 느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전정신경염이. 그래서 그런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고칠 수 있나. 이거는 약간 한의 치료를 해야 좋아져요. 그래서 침을 맞으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약물 치료하고 재활 훈련을 같이 하는데 이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몸을 풀어주는 거. 근데 이제 재활 치료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 후유증은 저는 이제 환자들 많이 봤지만 한의 치료가 훨씬 효과가 좋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니에르병. 이거는 의욕, 활력 이런 게 다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메니에르가 심각할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앞에 있는 거는 급성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복귀는 사는데 좀 어렵다. 후유증이 좀 남아있다는데 메니에르는 몇 년씩 계속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니에르 병으로 몇 년씩 앓다가 저한테 오셔서 이제 상담받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 고장나 있어요. 메니에르는 최소 3개의 장기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 신장, 심장. 이게 다 기운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뉴트릴라이트 처방도 그쪽으로 하셔야 돼요. 간, 신장, 심장. 눈이 빙빙 도는 듯한 격렬한 어지러움증이 기울림과 난청을 동반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을 느끼시는 분도 많아요. 이 메니에르는 탱크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게 지속돼가지고 사실은 거의 청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메니에르 병이요, 어떤 분들한테 많냐? 학교 선생님, 은행 직원과 같이 몸을 비틀어서 일하는 사람. 학교 선생님들이 왜 이게 고장이 많이 나냐면 이거야. 몸이 틀어져 있잖아. 그죠? 골프 잘못해도 와요? 확 틀어졌죠? 그 한쪽 방향 운동 너무 많이 하거나 한쪽 방향 작업을 너무 많이 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은행 직원 왜 많냐면 모니터는 옆에 있고 고객은 응대해야 돼. 네, 고객님. 이거 나빠요, 이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모니터를 한 달에 한 번씩 반대쪽으로 보내라. 이쪽으로 한 달, 이쪽으로 한 달, 이쪽으로. 그래서 몸을 균형을 잡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오른손으로 필기했다가 왼손으로 필기하다가 양쪽 손을 개발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더군다나 사실 모니터 많이 보잖아요. 필기가 영어나 수학 선생님 빼고는 별로 없으니까 이제 모니터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칠판을 가운데다 놓고 아이들을 이쪽으로 봤다가 이쪽으로 봤다가 이러라고 해요. 정면을 볼 게 아닌 이상 모니터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몸을 잡지 않으면 병이 난다는 거에서 청력 한쪽을 완전히 상실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메니에르가 진행돼서. 근데 처음에는 청력 상실 난청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지러움증이 동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역질, 식은땀, 창백하게 쓰러져서 거의 활동이 안 돼요. 자고 일어나면 좀 나요. 근데 점심이 지나가면 급 체력이 다운되면서 못 움직여.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그 들리는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그래서 매번 급작스럽게 발작하고요. 거듭될수록 난청과 기울림이 심해져요. 그래서 오랜 시간 지속돼서 하루 종일 혹은 몇 시간 이렇게 지속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죠. 날씨와 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비 내릴 것 같아. 날고지 하는 거 있죠. 더 심해지는 거예요. 기압이 낮으면. 그래서 전체 어지럼증 환자의 4내지 5%가 이제 메니에르 병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경미한 메니에르로 시작해서 결국 이명이나 난청으로 가다가 청력을 상실하는 경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분비상이나 수면 부족, 그 다음에 내 림프 수종, 안에 있는 림프액이 방머리관 안이나 전정기관 그 주변에 전부 다 림프액이 차 있는데 이게 골수 기능이 나빠지면 림프액이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청각 장애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요. 스트레스가 귀로 오면 메니에르예요. 귀로 오면. 알겠죠? 스트레스가. 그러면은 뇌로 오면, 마음으로 오면 우울증. 그래서 이 메니에르는 귀로 오는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신으로 스트레스가 오면 우울증이 걸리는 것처럼 귀로 왔을 때는 메니에르가 걸립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으로는 수, 목, 화의 병이에요. 그래서 수는 심장, 목은 간, 화는 심장이에요. 이 세 가지 장기가 같이 고장이 났을 때. 그러니까 심장은 뭐야? 잠이 부족한 거야. 그 다음에 목은, 간은 과로. 그 다음에 화는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중복돼서 나타나는 병이 메니에르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이 갑자기 고요한 돌발성 난청.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세상이 고요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어느 날 아무 전조 없이 갑자기 안 들리는 거예요. 한쪽 귀가 안 들릴 수도 있고 양쪽 귀가 다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력 저하나 상식과 함께 이제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메니에르인가? 근데 메니에르는 완전히 안 들리진 않거든요. 갑자기. 근데 이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안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큼. 그리고 딱 한 번 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발작했다가 지속되는 거야.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검사하고 이제 방법을 찾아서 원인을 찾으면 치료가 되고 원인을 못 찾으면 청력 상실이 되는 거죠. 조기 치료가 되게 중요한데 2주 안에 치료해야 된대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들리겠지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릴 때는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2주 안에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이 70% 되는데요. 2주가 넘어가면 30% 미만으로 아예 청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해요. 최근에 그 후배 하나가 대상포진이 머리로 오면서 청력을 상실했대요. 그러니까 저보다 후배니까 그래도 나이가 젊겠죠. 근데 이제 청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도움을 바란다고.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도 올 수 있어요. 어떤 다른 질병에 의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경우, 아까 전정신경염처럼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대상포진이 머리로 오면 되게 위험해요. 몸으로 오면 그래도 통증, 약 먹으면 괜찮아지는데 머리로 오면 뇌의 신경을 장악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상실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생명의 지장을 받을 수도 있어요. 뇌로 들어가면. 그래서 머리로 오는 대상포진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스트레스 감염, 동맥경화, 혈액순환 장애가 이제 병의 원인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감염이 머리로 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청신경이 죽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동맥경화로 막혀서 청신경으로 이제 혈액이 전달 안 될 수도 있고,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안 들리게 되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스테로이드제나 말초 혈관 확장제 이런 것들로 이제 치료를 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포를 재활시키려고 하고, 그게 이제 빨리 치료를 해서 빨리 치료가 시작되면 치료 효과가 있고, 아니면 재활치료로 해서 거의 난청이나 이제 청각 장애를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의 질환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명의 유발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양의학적인 요인으로는 이런 이제 소음, 아까 왜 갑자기 그 소음성 난청 같은 거 있댔잖아요. 충격에 의한 거나, 아니면 노인, 늙어서 생기는 난청이, 달팽이 간에 이제 유모세포가 손상이 돼서 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명의 원인으로 보고, 물리적 유방 요인, 화학적 요인, 그 다음에 심리적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봐요. 그래서 총격, 폭발물, 엔진 같은 소리, 귀지가 너무 심해서 안 들리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노인들 중에 귀가 안 들려 이러는데 귀지가 기만 그러다 또 귀가 잘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어떻게 들리냐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귀가 흔들릴 때, 고개를 도리도리 할 때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거 귀지인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도 가끔 있어요. 귀를 애들이 잘 못 파니까.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봐요. 귀가 안 들린다 그러면 그거 귀지 빼주거든요. 네, 그런 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화학적 유발 요인에 보면 이제 약물, 니코틴, 알코올, 카페인, 설탕, 소금. 이명 환자들한테 금지시키는 게 있죠. 커피. 카페인이 심한 음료수, 커피 이런 것들이 이명은 훨씬 심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커피 잘 못 먹는데 30대 때 이제 하니까 돌아다니잖아요. 집집마다 가면 그때는 그 믹스 커피 주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먹지도 못하는 자꾸 그거 맥심 믹스 커피를 한 잔씩 주는 거야. 그래서 거절하다가 거절했더니 이제 사람이 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대로 한번 받아 먹고 사례 막 3잔 이렇게 받아 먹어 봤거든요. 한 달 딱 받아 먹었더니 귀에서 삐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혈액순환을 탁하게 하거나 칼슘을 빼죠. 아까 왜 난청이 돌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칼슘 부족에서 골다공증에서 논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될 수 있다. 이명 환자의 여기 보세요. 84에서 92% 정도가 84에서 92% 정도가 고인슐린 혈증입니다. 그래서 당뇨와 이명은 직결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왔던 그 이명 환자도 이게 직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당뇨부터 치료해야 돼요. 당뇨부터. 그리고 심리적 유발 요인 보면 정신적 긴장, 우울, 불안, 불면 요인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긴장하고 혈관이 줄어들고 그 혈관이 줄어드는 데서 순환장애가 일어나고 그게 다시 이명이나 난청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명을 진단할 때는요, 일단 병원에 가서 고해상도 청력 그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 주파수가 뭐 몇 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시까지 이렇게 쭉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헤르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청력 검사를 하면 6 내지 7구간의 소리만 검사해요. 우리가 이제 소리 들리나 안 들리나 운전면허증 시험 같은 거 할 때 들리는 청력 검사는 구간이 10개가 안 돼. 근데 이 고해상도 청력 검사는 67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거 이상으로. 그래서 계속 소리를 들려주고 안 들리는 구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아내는 거를 보청기를 껴줘요. 그 부분이 안 들리는 걸 들릴 수 있도록 그 주변 파장 소리만 계속 들리게 하는 보청기를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면 다시 살아나기도 한대요. 이게 이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명도 검사,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명의 크기, 이게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지, 땡크 소리가 들리는지, 삐 소리가 들리는지 이런 것들 이제 주관적으로 물어보고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검사들을 체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와우 순경으로 인한 난청 감별을 하기 위해서는 청각 유발 전이 검사라고 하는 걸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와우 신경이 손상이 돼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주로 하게 되는 그 난청 감별법이고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혹시나 이소골, 이게 뼈를 이렇게 쳐주는 거 보고 고막에서 진동을 전달하는 그 이소골이 혹시 이탈돼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뇌 MRI를 찍어서 뇌의 혈관이나 아니면은 종양 때문에 이명이 온 게 아닌가 하는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검사를 다 했는데도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이명이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이명의 보편적 치료법은 어떻게 하냐면 약물, 정신과적 상담, 보청기, 이명 재활 훈련, 그 다음에 TMS라고 해서 경두계 자기 자극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 자기장을 뇌에다가 쏘는 거예요. 두개골을 통과해요. 뇌에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면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신경세포가 왜 이렇게 죽어있다 그랬죠? 이게 털이 이렇게. 근데 걔가 전기하면 빠지직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벌컥 하는 것처럼 얘가 뻑 서는 거야. 그래서 몇 번 치료했는데 완치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게 이렇게 자극을 하는 경우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특정 부위를 활성화시켜서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너무 예민해서 계속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신경 자극을 받는 사람, 부교감신경 너무 우임이어서 저하돼 있어서 이게 감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안 들리는 사람. 너무 예민해서 소리를 너무 예민하게 듣는 사람, 너무 둔감해서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우리가 왜 이렇게 심장 박동기 탁 해가지고 세제동기 해서 멈춤 심장을 다시 탁 뛰게 하는 것처럼 신경을 다시 팍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치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치료가 잘 맞는 사람들은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아주 뭔가 이렇게 신경 과민이나 신경 저하 때문에 생기는 이명일 것 같아. 그러면 요거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이나 안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서 경동맥 이상 같은 것들은 이 근육 긴장해서 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난청이.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은 도움이 된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건 이제 보편적인 치료법. 보편적인 치료법이 통하는 사람은 몇 프로? 70%. 이게 통하지 않는 30%는 어떻게 고쳐야 되냐? 5가지 기능의학적 원인이 있어요. 일단은 몸에 염증이 너무 많아. 그리고 뇌의 기능이 불균형해. 대사 기능이 이상이 있어요. 아까 고인슐린 혈증처럼. 그 다음에 당독소, 산화독소, 당화독소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당화독소, NS카파2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당독소, 산화독소가 몸에 너무 많으면 염증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혈액이 탁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불균형. 이렇게 5가지의 원인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어떤 기능의학자가 쓰신 책에서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 자료를. 저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보고 몸 전체를 해독하면서 이명을 고쳤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염증에 관한 거, 이 염증에 관한 걸 보니까 이게
여기 항목이 쭉 있어요. 둘, 넷, 여섯, 여덟, 그러니까 각 항목마다 10가지의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를 해보시는 거야. 우리 왜 균형 생애 균형 있었죠. 이렇게 시간이 어떻고 뭐 자유가 어떻고 뭐 친구가 어떻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팔각형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거를 이제 10개로 나눠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2개 해당한다, 2개 점 찍고 6개 해당 6개 점 찍고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이 5가지 영역 중에서 어디가 원인이 가장 큰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자가 진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술 마시면 힘들다, 눈이 붓고 충혈된다, 이게 해당하면 여기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체크 개수를 해서 저기다 진짜 점을 찍으세요.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쉽게 피곤해지고 인내심 줄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호르몬에 관한 거예요. 생리통, 생리불순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체킹해. 요거 사진 찍어서도 돼요. 아니 자료 올라오면 그거 보고 이제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뇌기능 불균형에 해당하는 것도 뭐 기억력 떨어진다, 집중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수면 못 취한다,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안하다, 이런 것도 찍어보고, 당독소, 산화독소에 대한 것도 쭉 찍어보고, 야채 안 좋아한다, 소주 마신다, 피부 탄력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독소나 산화독소가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 증상이고, 그 다음에 대사기능 이상이 있을 때는 뭐 과일 좋아하면 이거 과당 올라가죠? 배가 불러도 음식 계속 먹는다, 졸리고 나른하다, 원두커피, 술 마신 날 라면 땡기는 이런 것도 이제 대사기능 이상이라고 그래요. 칼로리가 많은데 또 다른 칼로리가 땡기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체킹을 해보면 자기가 어디가 병이 나서 이명이 안 없어지나를 명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다 몇 가지씩 걸쳐 있을 거예요. 이게 노화되면서 몸이 순환이 안 돼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명은 기본적으로는 장애염증, 우리가 장루수증, 요즘은 의사들이 쓴 책을 어떤 파트에 해당하는 걸 읽어봐도요, 이 장이나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장 뇌축이나 장 간축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장을 관리해야지 병이 없어진다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 과민한 항체, 이게 항체가 너무 과잉돼서 자가면역 질환처럼 내 몸이 염증을 막 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염증을 없애면 통증도 이명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명이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다라고 보는 거고, CRP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내가 항체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가면역 질환의 항체. 그래서 얘가 이제 높아지면 이걸 낮추는 처방은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치료는 자연치유죠. 그럼 앞에 있었던 이 5가지 요인을 정상 쪽으로 돌리기 위한 해독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으면 과일을 줄이고, 야채를 적게 먹으면 야채를 줄이고, 유산균을 안 먹고 있으면 유산균을 먹고, 나한테 맞춤형 유산균을 먹고 있는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수면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음식을 어떻게 가열해서 먹는지, 똑같은 음식이지만 가열하는 방법이나 조리 방법에 따라서 당독소가 생기고 안 생기고 해요.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탄수화물도 20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암 유발물질이 생긴다. 암을 유발하는 당독소가 올라가고요. 커피도요, 드립커피 필터에다 걸러 마시면 당독소가 줄어요. 당화산화물이 최종 당화산화물이라고 하죠. 그게 줄어요. 필터에 걸러져서. 근데 얘 에스프레소 기계로 내려 먹죠. 신하죠. 굉장히 올라가요. 그리고 많이 볶은 거, 쓴맛이 나는 원두, 당독소 높아요. 근데 살짝 로스팅하는 거 낮아.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도 그래요. 치킨을 내가 먹었어. 백숙하고 맛이 같나요? 다르죠. 맛있는 건 고열에 바짝 튀긴 거. 그거는 당독소가 높다. 몸을 훨씬 더 산화시키죠. 근데 끓인 거, 100도씨 이하로 가열한 것들은 당독소가 훨씬 낮아요. 단백질이다 할지라도.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끓여서 먹으라고 하는데 끓여 먹으면 맛이 없어. 맛이 없는 거가 맛있게 되도록 몸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염증성 이명은 저위산증이나 나쁜 음식에서 오는 장누수 증후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음식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저위산증에 좋은 제품이 나왔죠. 이번에. 엔자바이옴 말고. 응? 뭐? 애플 사이다. 그걸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약자를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저위산증에 좋은 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식초요법 하라 그랬잖아요. 홍초나 감식초 같은 거 드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귀찮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나왔으니까 아마 이제 저위산증 때문에 오는 소화장애로 이명이 생기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소화 효소 부족해서 오는 경우는 엔자임 단열 같이 이렇게 섭취하시면서 몸을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식전 30분, 식후 1시간은 물 마시지 마라. 왜냐하면 위산이 희석되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 한 입에 20-30번 씹어져요? 안 돼요. 밀가루는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명 환자들한테 디톡스 식단을 권하는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영양소 흡수에 불균형이 오고 특히 철분과 같은 미네랄, 비타민 흡수가 어려워져. 장누수 증후군은 이게 세균창자 증후군이잖아요. 근데 칼슘하고 철분은 똑같은 경로로 흡수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균이 있어서 얘를 한번 먹어서 이온화 시켜야지만 몸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걸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염증이 있을 때는. 그래서 골다공증, 골반수증, 빈혈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명에 따라오는 불안장애, 소리가 이상한 게 들리니까 자기가 자꾸 들어야 할 소리를 놓쳐요.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도 못 알아듣고요. 야, 누구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그냥 가. 너 왜 나 모른 척 했어? 아니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가기가 불안해질 거예요. 내가 실수할까 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깔깔 웃는데 나만 못 알아들었어. 놓친 거죠. 단어 2-3개 놓쳤는데 그 사이에 중요한 거 웃는데 나 뭐지? 뭐 이렇게 되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점점 가기가 무서워진다. 그런 어르신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같은 혈액순환제가 효과가 있다고 하고 이거는 병원에서도 권해주거든요. 그래서 진보엠 추출물이라든지 오메가3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명 환자들 가면. 염증이 높을 때는 맞춤형 소화효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염증을 없애는 디톡스 요법을 해라.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의사가 쓴 책에 적혀 있어요. 그만큼 이제는 이 기능의학이나 영양의학이 되게 보편적인 의학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솔루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의 원인 대사기능 이상에 보면 고혈당, 고지혈, 고혈압이 이명으로 이어진다는 거. 아까 왜 80, 92%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사장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명 치료를 해서 혈류 개선하고 싶다면 이게 혈액의 질이 좋아져야 되죠. 그럼 피가 맑아져야 되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당 수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지만 좋아진다는 거. 대사증후군을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 게 이거죠. 복부 비만, 고혈압, 공복혈당 장애, 고중성지방, 낮은 HDL. 이 중에서 하나, 2개만 해당해도 대사질환이 시작되는 거고,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3개 이상 해당되기 시작하면 완벽하게 대사증후군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탄고지 뭐 이런 거 들으셨죠? 저탄수화물 식사, 그 다음에 저단백질 식사. 이거 지방을 높이는 식사를 권해요. 그래서 저희 고객 한 분이 MCT 오일 열심히 먹은 거야. MCT 오일 뭐냐면 코코넛 오일, 포화지방, 버터 먹어라.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당 낮추려고, 고혈당 낮추려고. 그랬더니 고지혈증이 생겨서 왔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포화지방이에요. 포화지방, 식물성 지방도 포화지방이다. 적당히 먹어야 된다. 5알 먹었대, 그거를. 근데 하루에 한두 알만 먹어야 될 사람이 먹었다거나 다른 고기도 먹고 있는데 내가 이걸 먹었다고 하면 넘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헐적 단식 모방 식단 이런 것들. 단식 모방 식단이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단식 모방 식단을 제가 이제 디톡스 할 때 많이 권해요. 이게 뭐냐면 하루에 700에서 800칼로리 미만으로 식단을 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 이제 믹스 프로틴 이렇게 쉐이크 하는 거, 그거가 이제 한 끼 프로틴이 보면 보통 10g 이렇게 단백질이 들어있죠. 그럼 4kcal가 40g, 40칼로리야. 거기에다가 나머지 야채 뭐 이렇게 좀 먹으면 한 150칼로리. 저희가 칼로리바 하나 먹으면 한 100칼로리 정도 되죠. 그런 것처럼 칼로리바 하나, 프로틴 한 스푼 이렇게 먹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200칼로리가 안 돼요. 내가 하루에 200칼로리 안 되는 식단을 3끼를 먹는 거야.
그러면 600칼로리죠. 그러면 700에서 800칼로리보다 낮은 칼로리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요. 뇌가 자기가 하루 종일 쓰는 칼로리보다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주인님이 굶었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속이는 거야. 뇌를. 그래서 단식하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상 신호등을 켜요. 야, 먹을 게 안 들어왔어. 지방을 끌어다 써. 그래서 내장 지방을 끌어다 쓰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쫄쫄 굶는 것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면 단식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단식을 하면 사실 피부나 뭐 이런 것들 좀 축나요. 에너지 떨어지고 우리가 활동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쉴 수 있으면 완전 단식을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활동을 하면서 디톡스를 해야 되거나 단식을 해야 되는 경우는 최소한의 칼로리를 먹으면서 활동하시는 게 배변도 잘 되고 컨디션도 훨씬 좋아요. 그리고 뇌를 속이기 때문에 안에서 내장 지방이 타는 거는 똑같이 진행돼요. 그래서 단식 식단처럼 단식 모방 식단도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당독소, 해독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식 모방 식단을 하면 아까 얘기한 당화산화물, 최종 당화산물 이게 당독소가 우리 몸에 쌓여서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근데 걔를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폐물을 태워서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 단식 모방 식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은 운동하는 사람도 이제 기능의학자들도 영양학자들도 이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방 식단으로 우리가 약간의 야채와 그다음에 쉐이크 믹스, 저희 거 프로틴 이런 것들 먹으면서 얼마든지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하면 좋다? 5일. 5일보다 엄청 길 필요도 없어요. 이걸 막 보름씩 진행하는 경우인데 몸 축나요. 장기에 에너지가 빠져요. 3일에서 5일 정도가 적당한데 체중이 좀 많이 나가고 독소가 많은 사람은 5일 정도가 적당하고 좀 이제 표준 체중이거나 저체중에 가깝거나 아니면 그렇게 독소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3일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몸에서 있는 독소를 끌어다가 태워서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최종 당화산물 AGEs 이걸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게 하는 식단이다. 그다음에 이 당독소는 근육이나 뼈를 이루는 단백질 기능을 손상시켜요. 그래서 이 당독소가 많을 때는 근육에 염증이 생기고 뼈에 염증이 생겨서 감소증, 근육 감소증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호르몬 작용 방해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조직 경화, 다발성 경화증, 그 다음에 근육 경화, 인대 경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파열에 이르게 하고요. 저항성 전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식이섬유와 더불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거. 그래서 왜 그 퀸으로 밥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데펴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살이 훨씬 안 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성 전분은 탄수화물을 가열해서 전분질이 이제 분해되는데 이게 위당류, 단당류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근데 이 저항성 얼려 붙이는 거야. 그러면은 잘 쪼개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좋다. 내가 다이어트 식단을 하고 싶은데 감량을 줄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 저항성 전분을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저항성 전분은 식이섬유처럼 작용돼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곡밥을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하루 24시간 냉장 4도 정도에 보관하는 게 좋대요. 그리고 나서 얼려도 돼요. 얼려서 다시 데펴 먹어도 돼. 아니면 그거 그 냉장실에 넣어놓은 거를 다시 꺼내서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명의 90%는 염증 수치를 낮추고 피를 정화하는 개선돼요. 그래서 디톡스를 진행했을 때 이명이 굉장히 빨리 개선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줄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 80%는 없어졌고 20% 정도 남아있는데 가끔 들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100일 정도 이제 디톡스 하고 나면. 근데 안 없어지는 난청이 있어요. 그건 뭐다? 그 부분의 청각신경이 손상된 거. 순환이 안 돼서 일시적으로 안 들렸던 게 아니라 난청이 심했던 게 아니라 아예 신경이 손상된 것들 아니면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는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계속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짜 배고픔에 속지 말고 물을 마셔라. 우리가 밥 먹고 나서 2-3시간 후에 뭔가 먹고 싶어지는 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때 드디어 포도당이 막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시간이거든요. 소화되기 시작했으니까 위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이 흡수가 되는 시간인데 그제서야 배고픔을 느낀다는 건 위가 비었다는 가짜 신호를 배고픔으로 인식하는
그때 물을 먹어주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꼭 아시겠죠? 칼로리가 없는 물을 그 시간에 먹어서 각자 이 신호에 배고픔에 속지 마라. 그래서 이명의 원인 호르몬의 불균형, 과로와 스트레스 이명 촉발하고요. 그 다음에 부신피로 증후군 체크해야 돼요. 호르몬 불균형, 아파요. 우리가 염증, 그 다음에 이제 뭐 뇌신경 호르몬 이렇게 쭉 볼 건데 부신피로 증후군이 뭐냐면 그 콩팥 위에 이렇게 심장 위에 있는 호르몬 기관이 있죠. 여기에서 말하자면 스테로이드제 같은 부신피질 호르몬을 분비를 하죠. 부신피질 호르몬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피곤하면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커피 마셔야 정신 차려지. 커피 마셔야 정신 차려진 사람 많죠? 이게 대표적인 부신피로 증후군의 증상. 내가 커피 없이도 멀쩡해져요. 근데 디톡스 해보면 처음에 죽을 것 같아. 커피를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한 2주쯤 지나면 어때요? 괜찮아져요. 부신이 드디어 회복을 한 거야. 어떻게? 미네랄을 흡수해서 내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지. 충분한 수면을 하면서 내가 전해질 균형이 맞아져야지 부신피로 증후군이 없어져요. 이 부신피로 증후군은요.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도 와요. 그래서 마라톤 같은 거 너무 사이클 엄청 좋아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도 꽤 많이. 그래서 그 등산 제가 이제 등산 좋아하잖아요. 등산하시는 분들 이제 막 이렇게 엄청 막 정주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카스를 콜라에 타. 카페인. 그리고 막 가는 거야. 몸 상할 텐데 이렇게 하는데 콜라 얼려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근데 거기다 바카스를 타가지고 얼려서 와요. 그래서 그거 팍 먹는 거죠. 그럼 이게 카페인 팍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운동하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칼메 가슬맛이 그런 걸로 이제 근육 풀어주면서 하면 되고요. 에피네프린 분비가 저하되면 피질에 이 DHEA라고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이제 젊어지게 하는 호르몬 중 하나예요. 그래서 갱년기 되면 이거를 챙겨 먹던 분들도 되게 많아요. DHEA라고 하는 호르몬, 코르티솔 호르몬, 알도스테론 순서대로 분비가 소진돼요. 이거 먼저 떨어지고, 그러니까 갱년기가 진행되면서 호르몬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부신피질 기능이 떨어지거나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어서 부신피질이 떨어지면 이 순서대로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DHEA 떨어지고 그 다음에 코르티솔 호르몬 염증 제거하면서 몸을 활력을 유지하는 호르몬이죠. 이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 이것도 세포를 재생하는 호르몬이 얘도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세포는 저혈당, 고염증, 그 다음에 자가면역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니까 이명이 생길 수밖에 없게. 아까 왜 첫 번째 이명은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과 이 성적인 매력을 유지하는 게 DHEA거든요. 그러니까 볼륨감 있게 하는 거. 남자든 여자든 이런 것들이 DHEA인데 그리고 지구력, 결단력, 지배하고 20대에 가장 많이 분비된 이 호르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시에 누워서 잠자리 드는 게 이 부신피질 호르몬을 저하를 막는 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면은 밤 11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 갱년기에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이명이 되게 흔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호르몬의 저하 때문에 오는 거고요. 비타민 C, D, 마그네슘, 아연 같은 것들이 부신 기능을 돕는다고 해요. 갑상선 기능 저하된 부신 더 필요해지는데 이 갑상선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셀레늄. 갑상선에 제일 필요한 게 셀레늄. 그 다음에 이제 밀크시슬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갑상선은 항진이든 저하든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셀레늄과 밀크시슬. 그래서 내가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는지 부신피로가 떨어졌는지 체크하는 자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요거 이제 한번 해보세요. 체크리스트 해보고 내가 여기 해당하면 나 갑상선 떨어졌네. 나 부신피질 떨어졌네. 생각보다 해당하는 게 많을 거예요. 한 2-3개 이상이면 내가 증후군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못 찍었나? 찍어보세요. 다 찍으셨죠? 그래서 아니 뭐 자료 곧 올라올 거예요. 동영상 없어가지고 금방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뇌기능 불균형 시작된다. 이명 뇌기능 불균형 때문에 오는
있는 거. 와우신경, 대뇌피질, 연수중래, 시상, 망상, 핵으로 가는 게 청각신경의 연결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달팽이 관의 신경, 거기에서 대뇌피질로 가서 연수중래, 중뇌 안에 있는 연수,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시상, 그 다음에 시상, 망상, 핵이라고 하는 뇌의 기관이 있어요. 거기로 이렇게 신호가 전달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시상, 망상, 핵의 기능 저하로 적절히 소리 신호를 전달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들려야 하지 않아야 할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 이게 망상이 원래 그런 뜻은 아닌데 이게 망처럼 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핵인데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생기면 이렇게 망상에 가까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없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이명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으로 연결되는 호르몬 축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HPA 호르몬 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으로 연결되는 호르몬 축인데 아까 왜 비신피질 호르몬 그 피로증후군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요게 축이 깨어지면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 같은 것들이 오면서 이게 과민해 꺼졌네? 예, 과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명의 발생 기전 중 하나가요. 신경 전달 물질, 우리 가바 배웠죠? 우리가 그 구슬립 배우면서 이게 가바와 흥분성 글루타메이트의 불균형에서 온대요. 이게 가바는 안정시키는 거고 흥분성 글루타메이트가 있는데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또 다시 이명이 생기고요. 뇌기능의 불균형 때문에 오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정량 뇌파 검사라고 하는 치료를 그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아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TMS 치료 이게 자극해서 이렇게 새로 이렇게 탁 그 신경을 다시 세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장과 뇌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게 뉴런이 뇌에는요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런데 장에는 5억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뇌에 100이 있으면 장에 40. 신경 전달 물질 뇌에 100이 있으면 40. 도파민은 50에서 50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 같은 경우는 뇌와 장이 똑같이 50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을 관리를 잘해야지 결국은 신경 전달이 원활하게 된다는 것들을 신경세포 수만 가지고도 아니면 호르몬의 퍼센테이지만 가지고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호르몬의 과정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이게 세 가지를 나누어 봤을 때 우리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을 보면 이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이 감정, 수면, 인지 같은 것들을 주관하고 있어요. 이게 서로 균형이 맞게 돌아가야지 우리가 치매도 걸리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고 기분도 조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 중에 없다 의심한 분들 있죠. 뭔가 지금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도파민이 확 분비됐다가 세로토닌이 확 떨어졌다가 이러면 없다 의심하다. 어떻게? 저분이 아직 호르몬 균형이 안 맞았구나. 그래서 리더님은 삽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고 디톡스가 필요하시군요. 리더님 디톡스 하셔야 될 때요. 이렇게 파트너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그러면 디톡스를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이명의 원인 당독소와 산화독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독소 원인 쭉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이명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청각신경세포가 산화되고 탱돼서 온다고 보는 이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활성산소 이론은 노화 이론 중에 하나죠. 결국은 이명도 노화의 과정 중에 하나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각신경을 얘가 계속 산화시켜서 노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퇴행돼서 오는 거죠. 그래서 달팽이 간의 감각 상피 조직은 활성산소 유해성에 아주 민감하대요. 그러니까 이 달팽이관 자체가 활성산소에 민감한 거야.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항산화시켜야 되죠. 항산화시키는 건 항산화 항산화 J, 항산화 비타민. 그 다음에 항산화 시키는 게 또 여러 가지 있죠. 색소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야채들이나 우리 이제 WX 안에 많이 들어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색깔 영양소, 파이토케미컬 이런 것들이 이제 항산화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식단이나 과도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음주변 전부 다 활성산소를 높이는 거니까 이런 것들 줄여줘야 된다. 어쩌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명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개선이 된다. 어려운 거 남편들 담배 끊으라고 보채지 말고 본인들 과자부터 끊으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당독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쓰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죠? 에어프라이어. 디톡스 할 때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한 음식은 금지예요. 왜 안 돼요?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조한 환경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면 당독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한 걸 딱 한 번 먹으니까 바로 배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네? 그리고 바로 일어났어. 똑같은 김말이 튀김을 퀸에다가 구워 먹을 땐 괜찮은데 에어프라이어 돌려 먹을 때 배탈 났어. 그래서 안 돼. 에어프라이어는 전자레인지와 더불어서 집에서 없애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속 뜨끔한 분들 많죠? 당독소가 올라가게 한다. 그리고 도구를 점검해서 내가 조리를 삶고 찌고 가열하고 데치는 조리법을 많이 쓰셔야 돼요. 환자식. 그리고 단식 모강 오일 하면 좋다 그랬죠. 노폐물도 채워가지고 에너지로 쓰게 되고 항산화와 항당화가 이명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항산화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당화로 인슐린을 조절을 해주면 이명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식 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메가3, 코큐텐, 비타민 A, C 같은 항산화제, 셀레늄 같은 것들이 공급이 돼야지만 이 당독소도 없어지면서 이명이 좋아진다. 우리가 이제 5가지 요인에 의한 치료법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명치료의 근간은 장 건강이죠. 장부터 개선해야 된다. 디톡스요법, 단식 모방 오일, 간헐적 단식 등을 병행을 하면서 우리가 해독식을 진행해서 장이 좋아져야지만 이명이 좋아지고요. 소화효소를 먹고요. 식초나 비타민C로 저산증을 개선해서 위가 소화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이명이 좋아지고요. 부신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 비타민 B, C, 마그네슘, 아연, 코큐텐, 그 다음에 오메가3, 카르니틴, L카르니틴, 그러니까 카르니틴, 감초, 인삼, 오미자 같은 것들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한약 성분으로는 이런 것들 좋으니까 도움이 된다고 하고 혈액순환 개선제인 오메가3나 징코 성분 같은 것들도 순환이 좋아지면서 이명이 좋아지고요. 항산화 기능 올리는 미네랄, 특히 구리, 아연, 요거 갑상선에 좋은 셀레늄까지 이 3가지 미네랄들이 이명에 도움이 된다. 칼슘 대사가 정상적으로 돼야지 우리가 이명이 안 생긴다 그랬어요. 항염증, 혈액순환에 좋은 비타민 D, 칼슘 같이 들어가서 이 골밀도가 유지가 되고 혈중 칼슘 농도가 유지가 되고 비타민 D 농도는요. 혈중 농도를 70에서 80 마이크로그램 우리가 기준치는 30이에요. 그리고 그 권장하는 건 40이거든요. 근데 이 이명이 없어지게 하려면 70에서 80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혈액 검사를 해서 이 수치를 올려가면서 비타민 D를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 선생님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비타민 K2가 같이 들어있는 걸 사는 거예요. 비타민 D를. 그래서 저희 거는 아연하고 K2 같이 들어있죠. 같이 안 들어있는 비타민 D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 꼭 챙겨서 먹어줘야지 흡수가 된다고 하고요. 호모시스테인은 혈전 증가시키고 동맥경화를 유발하는데 이 비타민 B군이 비타민 B6가 낮춰진다는 거 우리 많이 들었어요. 호모시스테인 공부하면서 마그네슘, 오메가3, 가바 등의 섭취를 늘리고 카페인 섭취는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명이나 난청이 좋아지죠. 제가 이 3가지 책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들었고 제 이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 사례로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 책을 다 완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